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파워가 상당하죠. 어제 중국 증시가 고점 대비 35% 급락한 자리에서 결국 종가상 3,500을 깨지 않고 3,700선까지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거의 한 6%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2009년 이후 1일 상승폭은 최대폭을 만들어줬는데요. 이 같은 중국 증시 급반등 때문에 어제 또 옵션 만기 이슈도 있었고요. 코스피는 큰 변동성을 보였고 결과적으로는 1983선에서 2047선까지 2027선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 중에 변동폭만 44포인트에 달해서 코스피도 코스피였고 코스닥은 4% 넘게 급락하면서 7자를 잃어버렸었다가 거의 전일 종가 비등하게 올라오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큰 수혜는 아마 제약바이오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틀 연속 급락했었던 종목도 있었고 화요일날 급락이고 수요일날 약간 반등을 준 종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줬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섹터임에는 분명한데요. 주도주였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제약바이오주 전략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조금 적게 오르긴 했지만 유럽 증시도 아시아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급반등에 성공했는데 자 이제 기장가가 막 나오는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나와주셨네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막 계장가 뜨고 있는 것 같네요. 계장가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석 연구원님. 예, 양시장 모두 다 코스피 시장 6포인트 상승하고 코스닥 시장 각각 6포인트 상승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개인들 매수세 같이 계속 이어지면서 59억의 현물 시장에서 59억 순매수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75억 정도 순매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초반 매도세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16억 가까이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반대로 750억 가까이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시장 자체에 대해서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와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 쪽으로 다시 또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종합 코스피 종목은 506개, 상승 종목 506개, 하락 종목 198개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종목은 674개, 하락 종목 212개로 전체적인 개별 종목들에 대한 강세가 예상되는 지금 장이 출발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드리겠다 약속을 하고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특징주 코너에서 잡아드릴 건데 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소식을 들려오면서 거의 상한가에 끝났던 CJ는요 오늘 갭상승하면서 16% 추가 급등해서 얼마 전에 45,000원짜리였던 주가가 62,000원 찍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약바이오주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양시장이 동반에 추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730선 넘겼고 코스피도 2030선 일단 회복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 분위기 한번 보죠. 네, 최근에 시장에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스 이슈라든지 메르스 이슈,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라든지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수들이 아주 단발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급등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오늘장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거는 역시 중국 증시의 급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 증시가 상당히 큰 낙폭을 보인 이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술적으로도 사실 이제 중국 지수가 반등할 만한 위치에서 반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지수와 국내 지수의 연동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 중에 정말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장 2.4%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수가 흔들리면서 크게 떨어졌던 대학 바이오주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한미약품이나 이제 명문제약, 동아약품 같은 종목들 3%에서 5% 정도 빠른 반등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매수 상위에 올라 있는 게 이제 건설입니다. 현대건설과 이제 지능기업,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 2%대에서 많게는 6%대까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 건설주도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해외 수주에 대한 부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입니다. 수주가 지금보다 좋아지면 좋아질지 더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도 어찌되었던 간에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건설주는 현재 시점에서 분명히 가격적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는 업종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화학주가 굉장히 또 크게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의 섹터를 주도했었던 상승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일장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실적 호전주의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화학주를 담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가장 뜨겁게 움직일 만한 섹터다라고 한다면 유통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0.9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실내 면세점 사업자가 오후 5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력한 후보로 판단되는 호텔신라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면세점 관련주에서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17%대 급등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67%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죠. 그리고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분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 은행주와 보험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펀더멘털상으로 봤을 때 은행주와 보험주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점진적으로는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전자는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장에서는 0.95% 정도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전기전자 업종은 가격 매력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그 수급의 매기 자체가 가치줄은 제외를 하고 성장주로서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고 타이트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가치줄 평가되는 종목군에는 수급이 아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가격적인 매력에 의해서 전기전자 업종을 지금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 시장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매수 상위권의 제약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2.3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시젠이 14%대 강세로 가장 높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업종도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금일장은 강세입니다. SK컴즈, 다음 카카오, 사람인 HR 전반적으로 적게는 1%에서 9%대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방송 서비스와 정보기기 업종 조정을 받는데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그렇지만 상승폭이 약간 줄어서 2020선대 후반, 코스닥은 730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였는데 일단 현물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기관이 다시 2천억대 매수 잡아줬고 외국인은 여전히 3천억대 넘게 팔았었습니다. 어제 파생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파생 전문가이시니까 어제 리뷰 잠깐 해주시고요. 현재 수급도 살펴주세요. 예, 그 지난주 금요일날 개장 전 포인트 한번 기억하시는지 먼저 거기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완만한 상승 이후에 급격한 그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숏 레이쇼, 그러니까 그 하방으로 갈수록 점점 수익 구간이 증대되다가 그 240선 부근에서 급격한 수익 상승 곡선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취했었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정확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은 정확한 240선 부근선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다. 1차적인 부분을 정리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에 시장에 대한 급반등을 이끌어내는데 현물로서 이끌어냈다라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을 살 마음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마음입니다. 그 가장 큰 중요한 이슈인데요. 어제 중국 시장발 그 이슈 때문에 잠깐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주요한 수급 주체들이 현재 시장에 대한 상방 포지션 구축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관들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조금만 더 강화되는 부분 이외에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상방 포지션이 여전히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방으로 보고 고점에서 단기 급등에 의한 차익 매물 실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현물 시장에선 259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도 코스피 시장에서 38억 약간의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 약 1,000억 정도를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베이시스 자체를 축소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수급을 프로그램이 이끄는 전체적인 시장 강세를 만들지 않겠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의 중보합권에서 모든 현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 코스피 종목보다는 기관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에 대한 방어율 이런 부분들에서 현물 지수가 빠지더라도 코스닥 부분은 좀 덜 빠지고 탄력 부분은 좀 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역시 코스피는 크게 끌고 갈 메이저들의 마음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데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를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개장 분위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오늘 유진 투자 선물로 가서 들어볼까요? 이주환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현대중공업 수주 소식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그리스 그리고 중국 우려가 조금 감소한 부분 때문에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터치만 하고 약간 밀린 채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도 조금 미뤄지는 분위기여서 달러 강세 힘이 좀 안 받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하락 출발했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어제 종가 대비 2원 40전 하락한 1131원 50전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서울 환시에서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초반으로 레벨을 낮춘 뒤에 중국 증시에 동향을 주시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오늘 1130원대 초반선에서 등락하는 모습 보일 전망인데요. 일단 위험 회피 심리 완화로 달러와의 농심리는 많이 약화된 모습입니다. 지난밤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133원에 지정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55전을 고려하면 어제 한문한 종가였던 1133원 90전보다는 1원 95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중미 그리스 우려의 완화로 여기에서 롱처분 심리가 강화되면서 환율의 하락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방어 노력으로 어제 6% 가까이 반등한 상하이 종합지수 등 중국 증시가 오늘도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달러화가 1120원대로 반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 역시도 12일로 예정된 유로존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대한 낙관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달러화는 1130원대 초반으로 레벨을 낮춘 이후에 추가 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가 새 개혁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으로 위험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장 초반 달러 매도 심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중국 증시의 방향성 확인 후에 오늘 원달러 환율도 방향성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27원에서 1134원입니다. 레인지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이런 급반등을 해줄 것인지 역시 환시장에도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보셨는데요. 전체적인 레인지는 1130원대 전후로 잡아주셨네요. 지금까지 이주원 연구원님 얘기로 환시장 전망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10일 금요일 이번 주 정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섹터라면 바로 이 화재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겠죠. 어제 사실 화요일에 일단 급락할 때부터 어머라고 생각했었고 수요일에 일부 종목은 더 추가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급반등하면서 이틀간의 그 적지 않은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종목이 일부 출현하는 것이 벌써 심상치 않았는데 오늘자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 역시 제약 바이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되살아나는 그야말로 부활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인데 자 이제 2차 랠리가 나오고 2차 랠리를 하면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또 한 번의 신고가 행진들이 이어질 수 있는가 여부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참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일부 손절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를 통해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략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현주 멘토님이 전망해 주시죠. 네, 제약바이오주는 전에 말씀드린 뷰와 아직까지는 좀 비슷한 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게 단기간의 테마는 아니에요. 하반기까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이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 기대감, 거의 기대감에 의해서만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해외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실적이 눈에 확인되고 있고요. 이번 2분기 섹터에서도 아마 제약바이오주를 능가하는 실적을 보여줄 만한 섹터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주의 랠리는 연말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이름만 들어가면은 뭐 큰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도 전반적으로 밸류가 고평가가 되어 있었어요.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계약 수출을 맺고 올라갔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보지만 그 외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20-30% 정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꺾일 때는 제약바이오주가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기술력을 갖췄던 갖추지 않았던 모두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제약주는 일부 기술력을 갖춘 제약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온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장.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주가 한번 급락을 경험을 하면서 제약바이오라고 모두 올라오는 건 아니구나라고 시장의 경계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확실한 이제 기술력과 유통망을 갖춘 업체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종목 제약주 중에서도 종목 압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의약품과 제약품 제약 업종들 2.5%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고점까지는 아직 9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정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이 있는 몇몇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나가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는 제약주는 약간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약주를 볼 때는 항상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보된 업체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맞는 종목이 뭐 항상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셀티론이라든지 아니면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녹십자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존 규모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WHO에 대한 이제 수주 기대감, 뭐 독감 백신 부분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 실적의 가시성이 확보되고 있는 부분에서 유통망과 기술력 계속해서 확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이제 녹십자나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한미약품은 오늘 8% 급등합니다.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당연히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시밀러주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약간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닥권, 그러니까 박스권 바닥에서 잡고 위로 올라가면 점진적으로 파는 이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에서도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최고가 28만 원을 기록한 다음에 현재 24만 원대, 물론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충분히 정고가까지 달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제약바이오주가 흔들리면서 같이 흔들렸던 기술력과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대형 제약주는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시면 좋겠고요.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망 팔 곳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또 팔 수 있는 기술력이 담보되어 있는 세 종목 셀트리온과 녹십자, 한미약품을 꼽아주셨는데 그 가운데 현 시점에서 매수하기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종목은 녹십자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역시 똑같은 질문을 김영석 연구원님께도 드려볼게요. 당초 좋게 보셨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회의가 있으셔서 급락할 때 연락을 못 드렸는데 네, 오히려 약이 됐네요. 예,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주 저는 한 번은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급락을 했지만 사실 이번 급락의 그 충격에서 가장 그 충격이 컸던 부분은 아마 코스닥 시장일 텐데요. 바이오 제약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게 아주 저는 좋은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이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신용 물량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신용 물량을 근데 누가 받아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관과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신용에 대한 물량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면 이전 고점까지의 매물벽은 오히려 생각보다 쉽게 돌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제 소극적인 매수세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관의 포지션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 바이오 제약주들을 들고 있습니다. 기관 자체가 바이오 제약주가 가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적인 랠리를 간다고 하더라도 바이오는 이전 고점 수준을 한 번은 더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바이오 제약주를 얘기를 할 때 보통 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퍼 고평가가 됐네, 저평가가 됐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퍼라는 거를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성장성을 의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퍼가 낮은 것만 무조건 찾아내는 게 아니라 퍼가 높다, 고평가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퍼가 점점점 높아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라는 것은 항상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고선 현재 그 가격을 반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학, 바이오, 제약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계속적인 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게 어제 준비를 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젠. 오늘 맞아요. 지금 오늘 사실 종목 갖고 오신다고 하셨죠. 예, 어제 지난주에 이제 종목을 2개를 들고 오겠다라고 네. 말씀했었는데 어제 시젠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시즌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예. 지금 아쉬운데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개장할 때 종목을 추천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개장 시간을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27% 상승한 시젠,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유전자 분석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제 분자 진단, 시약 개발, 공급, 유통까지 다 포함해갖고 네네. 하는 이제 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매력이 좀 많아요. 보면 이번에 메르스 검사 제품 출시를 하고 또 분자 진단 업계 최초로 FDA 통과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 상장돼 있는 글로벌 분자 기업, 분자 진단 업체인 퀴아젠하고 그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보통 이러한 뉴스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보통 그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동반 상승을 이끌어낸 게 기관이었어요, 주체가.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다 이제 반영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매수 포인트는 어제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가격대가 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윗꼬리가 달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괜찮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그러면 싶어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떨어지길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오늘 개장 전 개장하고 나서 한 6만 원? 시초가 정도 부근에서 6만 원 정도에서 잡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이제 6만 원을 넘어서 약간 거기서부터 좀 더 많이 올라 4천 원 이상 더 올라간 상태라고 네.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지금은 이제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한 6만 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조정이 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다음 종목 제가 드리는 또 다음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뭐예요? 예, 그 다음 종목이 바로 이제 안국약품입니다. 전체적인 이 재료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할 그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현재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이제 수급적인 측면만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전 강하게 음봉이 나왔지만 그 이평선상의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 개인들에 대한 그 투매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전체적인 부분에 있을 때 그 코스닥 업종은 계속 갈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이 종목 2개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CJ는 좀 아쉽게도 오늘 또 갭까지 동반하면서 급등하는 바람에 매수가인 6만 원하고 좀 가격 괴리가 벌어져 있어. 지금 가격에서 잡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기존에 노렸던 종목 가운데 또 하나 안국약품은 오늘 좀 사기 좋겠다. 수급을 무엇보다 재료 떠나서 감안해 봤을 때도 전 고점 돌파는 일단 무난히 이루어질 것이다. 종합해 보면 현 시점에서 살 수 있는 종목 오멘토님의 종목은 녹십자였고요. 김영석 연구원님의 종목은 바로 안국약품이었습니다. 일단 종목 2가지 드렸으니까 약속을 좀 지킨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계속해서 다른 섹터 한번 보죠. 오늘 토니모리가 상장을 했어요. 화장품 종목인데 상장 이후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 얘기가 벌써 나오고 이미 공모가 2배에서 시작을 했네요. 우와, 이거 공모주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대박 났겠어요. 네, 그런데 경쟁률이 771대 1이어서 많이 못 받아요. 네, 많이 아마 못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공모주 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공모주 투자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네네. 공모주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모주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 공모주의 성공 요건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률, 두 번째는 업황. 이 2가지에 딱 맞는 종목이 바로 토니모리였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 화장품주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았고 저금리로 인해서 공모주로 시장의 자금이 워낙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은 종목이 토니모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오늘 약간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화장품주가 흔들렸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도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을 이제 이끄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토니모리 오늘 아마 2배 출발 이후에 상한가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화장품주가 흔들리면서 그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실적. 하지만 그래도 공모가를 2배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토니모리 지금 공모주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겠죠. 공모주 투자를 받으실 때는 사실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것보다 상장 직후에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뭐 몇 개월 후에 조정을 받을 때 거의 조정이 80% 이상 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토니모리는 당연히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공모주에 참여하신 분들만 차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 토니모리는 당연히 고밸류입니다. 처음부터 PER 한 38배 정도 받았고요. 할인율이 20-30%. 그걸 감안해도 이미 공모주를 2배, 공모가를 2배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미 PER 밸류가 거의 60배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PER 60배면 아모레퍼시픽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지금 관점에서는 고밸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 후에 뭐 한 90% 정도, 9%, 10% 정도 상승했지만 현재 상승폭이 1.5% 정도까지 줄어든 상황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노션 같은 경우도 204대 1 정도 생각보다는 약간 그렇게까지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상장 후에 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노션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도 상장 직후에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관점이 좋겠고요. 저는 화장품주 전반에 대해서는 뷰를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성장 기대감이 3년에서 5년 정도는 선반영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화장품주의 PER 밸류가 제약바이오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고밸류라고 봅니다. 화장품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토니모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차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토니모리는 뭐 기존에 공모할 때부터 그죠? 이런 새로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바로 차익 실현하는 것이 전략이라서 차익 실현해야 되겠지만 화장품주도 전반적으로 아주 좋게 보시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나셨다면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전략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메르스 때문에 있지요. 정유화학주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제 화학주들 시장 거래소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안전한 지대다라면서 롯데케미칼, LG화학은 계속 선전했었는데 이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휘둘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이미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은 반등이 나왔었고요. 정유주들도 같이 좀 휘청였었는데 오늘 좀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유가가 간밤에 좀 떴어요. 네, 그 전일 유가 차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시면 그 WTI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유가 차트가 지금 거의 지금 3중 바닥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정학적 위기, 뭐 지정학적인 뭐 불투명성, 이란의 핵협상에 대한 부분들 잘 안 돼가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그 뭐 전체적인 반등이 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그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보셔야 될 게 글로벌 경기입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후퇴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유가에 대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유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지금 단기 반등에 의해서 각각의 지금 정유주 화학주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 후퇴에 대한 부분들, 경기에 대한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하향 조정을 전체적으로 거치고 있으면서 기관에 대한 매도 물량들 자체가 지금 그 정유 화학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에서는 반등 시에 그 정리를 정유 화학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전지대라는 것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 적극적인 정리를 좀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섹터를 좀 나눠서 이쪽 정유 화학 부분에서 반대인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유화학주 정도는 지금 조금 올라올 때 차익 실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오멘토님 생각도 같으신지 일단 그 부분 같이 좀 더블로 체크해 볼게요. 네, 저도 일단 뭐 전체적인 뷰에 있어서는 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네네. 있고요.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을 이제 보여지는 섹터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그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정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 좋은 것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 뷰가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하는 뭐 정유나 화학이나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실적을 가장 좋아요. 여러 가지 모멘텀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유화학주는 어느 정도 조금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해서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겠고요. 오늘이
특별히 4개월 대장정이 드디어 운명의 날이죠. 어제 이미 PT 프레젠테이션이 끝이 났는데 시내 면세점 사업자 누가 될 것인가. 대기업 2군데, 중소기업 하나, 제주도 측에 하나 이렇게 총 4군데가 선정이 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그 명단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관련주들 사실 많이 올랐다면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발표 직전에 또 착실은 하자니 이게 또 발표 나고 나서 더 오를 것도 같고 네네. 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내면세점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오늘 오후 5시에 결정된다고 하니까 네네. 그 결과가 다음 주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주말을 또 거치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등락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내면세점 관련주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사업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뭐 호텔 신라라든지 아니면 신세계라든지 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63빌딩까지 내세우면서 뭐 서울의 랜드마크를 이제 뭐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뭐 입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내면세점 대기업의 2개, 중소기업의 1개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선정될 수 있을지는 사실 표를 뒤집어 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어느 곳이 이제 선정 가능성이 높다, 선정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1-20%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선정되지 않는 종목들은 뭐 주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정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냐? 그건 또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말 이후를 또 봐야 되고 선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또 기대감 실현에 있어서 또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은 내가 이 종목은 100% 면세점을 따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이 아니시라면 비중이라도 조금씩 줄이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이 면세점 관련된 이슈들이 대형 유통주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계기 정도는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 유통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이 시내 면세점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대형 유통주를 관심 갖게 하는 계기 정도는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된다면 대형이나 중소형 유통주에는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면세점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대형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유통주를 주가의 조정이 조금 있고 나서는 오히려 그때 가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시내 면세점 발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휩싸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어차피 장 끝날 때까지도 발표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좀 현금화는 필요하겠네요. 수익 챙겨놓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됐을 때 이제 다음 주에 급등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그러면 김영석 연구원님. 네. 어떻게 해요? 저도 오멘토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들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일단 갖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일단은 급등할 수도 있지만 그런 리스크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말도 보내야 되고 일단 어느 정도 정리. 특별히 시내 면세점 관련해서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주에 결과가 완전히 나오고 나서 좀 진입하는 것이 안정적이겠다. 네, 맞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나오고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온 직후에. 소화하고. 네, 맞습니다. 그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계속해서 토비스를 잠깐 볼까요? 사실 조선주도 좀 짧게 오멘터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2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지금 토비스가 15%나 급락해요. 이거 코텍하고 같이 카지노의 모니터 사업하는 데잖아요. 실적 우려 때문에 밀리네요, 급락하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사실 그렇게까지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의 기대치가 또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높아진 기대치 정도까지는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반영되지 않나 싶고요. 오멘터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아침에 시내 면세점 관련해서 코멘트를 해주셨던 뉴스 읽어주는 남자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잠깐 전화 연결해서 추가적인 뷰 얘기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병군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뉴스 관련해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전략 살짝 세워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현대페인트를 당초부터 주목하고 계셨었잖아요. 왜인지 현대페인트 여기 입찰 리스트에 없는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현대페인트를 말씀 계속 드렸던 이유는, 지금 오늘 이제 면세점 발표가 나는 것은 서울하고 제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산 쪽은 현대페인트가 면세점 입찰을 해서, 사업권을 따냈죠. 그래서, 지금 제주 쪽이나, 이런 부산, 서울 쪽은 지금 아직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호텔 신라라든가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면세점을 따낸 곳은 오히려,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
그동안에 거품이 빠졌고 그 실적적인 측면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런 기대감으로 작용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금일 호텔신라라든가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급등세는 결국은 결과가 발표가 나오고 나면 오히려 이것은 점점 거품이 빠지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품이 빠지는 시간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시내 면세점들이 만약에 실적이 좋은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또 차츰차츰 밸류에이션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현대페인트는 이제 면세점을 따낸과 동시에 그때 3,1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그 이후로 지금 거품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오픈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그 면세점의 입점이 다 완료가 되는 상황이죠. 입점 업체들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호텔신라나 현대산업개발이 발표가 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면세점 기대 관련주들이 발표가 난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을 부각될 수 있는 쪽을 쳐다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뉴스가 만약에 나오면 분명히 뉴스의 팔자 때문에 밀릴 거다 때문에 이제 막 사업권 따내고 이런 분위기 말고 사업권을 이미 따내서 지금 막 사업장 오픈만을 기다리고 있는 면세점 사업을 이미 사업권을 확보해 있는 부산 신앙만의 면세점 현대페인트를 한번 주목해보는 것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 정리해보겠습니다. 예병훈 멘토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번이 SOS에 답을 주고 계세요. 자, 토비스 오늘 실적으로 급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고요.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또 한 번 수주를 올린 데 이어서 지금 국내 리포트 나오는 거 보니까 2분기에 현대중공업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주를 짧게만 볼 필요 있겠는데요. 네, 토비스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조선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비스가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0-30% 적게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이 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정도의 실적만 나와주면 반등은 할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제 그 우려감이 실현된 것보다 우려감이 실현되지 않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주가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토비스는 오히려 2분기 실적 시즌 근처 혹은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손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일단 홀딩을 하시고 한 10,000원 정도를 최종 손절가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산업에 대한 전망은 좋아요. 요즘에 카지노주가 주가가 안 좋으니까 관련해서 토비스도 같이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토비스가 영위하고 있는 특수 모니터 부분 교체율도 굉장히 빠르고요. 토비스가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시장 수익성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성장성은 좋은데 그에 반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바닥권에서 한번 반등할 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주봉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등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요. 조선주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3% 반등하고 있는데 저는 조선주에 대한 성향은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 좋겠고요. 아직 할 때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런 수주라는 게 업황이 개선돼서 수주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세계 1위의 그런 경쟁력 때문에 특수선이나 고부가치선을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이려면 기본적으로 업황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운 업황, 지금 BDI 지수가 반등하니까 조금 살아나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시면 좋겠고요. 신규적인 진입은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2030선 코스피, 자, 코스닥은 1.7% 급등합니다. 오늘 코스닥에는 기관이 강력하게 사주고 있어요. 오늘 현재 시점 개인도 안 사요. 기관만 250억 가까이 사면서 700 거의 4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와, 코스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와중에 한올바이오파마는 10% 오르고 아까 제약주, 바이오주 가운데 두 분 다 하나씩 탑픽지를 주셨었는데 사실 그 이상 주셨지만 김현석 연구원님이 그럼 제약 바이오주 보는 뷰,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많은데 고르는 기준은 안국약품은 재료보다도 일단 수급이 탄탄해서라고 하셨고 급락 이후에 그리고 시젠은 소위 큐아젠 모멘텀,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뭐 수출까지 하니까 기업 좋아 보인다. 네. 기술력과 수급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바이오 제약주 중에 선별하고 계신가요? 네. 전략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현재 시점에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재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코스피 시장은 사실상 현물을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굳이 코스피 시장에 아무리 실적 모멘텀이 좋아도 굳이 그 적극적으로 살 마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관이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 그 바이오 제약주들을 굉장히 많이 아까 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직전에 나왔던 신용 그 연속 이틀에 대한 그 코스닥 시장 연속 이틀 급락으로 인해서 신용 매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담았어요. 이 부분들은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코스닥 종목, 특히 바이오 제약주 고점에서 물렸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 갖고 계시면 다시 그 가격 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기관들은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어떤 부분을 접근해야 되냐면 코스닥 중심 그전에 포트폴리오가 가장 많이 짜여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3차 랠리 크게 더 일으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또 과감하게 매수에 동참하는 전략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지금 올라왔다고 뭐 비중 줄이고 이런 관점 절대 아니고 그냥 쭉 갖고 있으면 크게 마이너스가 났지만 반드시 그 이상 수익 준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오현지 멘토님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성장주로만 이제 수급의 순환이 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가치주보다는 역시 성장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이제 그 매수 시점을 좀 분산하시고 분할 매도로 매도 시점을 좀 분산하시는 게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함부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성장주로 수급의 매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약이나 화장품주가 흔들리면서 게임주가 단기간에 슈팅을 보였지만 게임주가 그럼 예전에 제약주처럼 그렇게 오를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게임주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성장주로 수급의 매기가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주 내에서도 저평가된 섹터를 찾는 것, 이것이 아마 지금 투자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심에서는 이제 뭐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성장주 내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음 수급이 옮겨갈 저평가된 성장주의 투자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매수 시점은 분할로서 가져가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성장주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담을 수밖에 없는 트렌드를 이미 잡아가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조금 두려우시다면 엔터라든가 콘텐츠 관련된 종목 가운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잘 찾아서 분할로 매수해보는 것도 해답이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어떤 날보다 굉장히 결론이 많이 난 날이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그리고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닷새 만에 급반등을 했던 시장이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고요. 코스닥은 심지어 2% 가깝게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CJN이라는 종목은 어제 거의 상한가, 오늘도 두 자릿수로 급등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증권사의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최희승 차장님. 최희승 차장님은 제약 바이오 섹터를 올 한 해 한국을 빛낼 섹터다.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해 주셨는데 역시 코멘트도 아주 세게 내셨네요. 주도주 괄호 열고 제약 바이오 추세는 이어질 거다. 결국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과 거의 톤은 비슷하게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보시죠. 중국 증시가 급반등했는데 전일 여기 그리스 협상 기대감까지 있어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뷰 긍정적으로 내놓아 주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 보죠. 저유가 수혜 업종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뭐 항공, 페인트 이쪽에 관심 필요하다. 페이퍼 관련된 종목까지 아울러 얘기해 주신 바 있고 제약바이오는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의견을 내시면서 사실상 최희승 차장님과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또 계속 고수하고 계십니다.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 끝으로 한번 보죠. 그리스 리스크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겠다 하셨네요. 네, 저희가 오늘 너무 제약바이오 일색으로 또 좀 몰아간 측면도 있어서요. 그리스 의견도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 메모 남겨주신 안상현 대리 전화 연결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 한 530억 유로 조금 넘게 제시를 새로운 협상안 통해서 했더라고요. 네, 우선은 그리스가 이번에
채권단에다가 이번 개혁안이 오늘 10월이 아닌 7월부터 연금 개혁에 좀 착수할 것이라고 좀 그런 계획을 밝힘으로써 지금 뭐 증시들이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내용이 뭐 GDP 대비해서 0.25%에서 0.5% 재정을 내년부터 GDP 대비해서 1%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그 유럽 증시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조금은 반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신규 매도 진입이 18,000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어저께 선물 옵션 만기인 날 그 전날부터 해서 다 해소가 됨으로써 숏 포지션은 어느 정도 청산이 되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스 이야기 때문인지 몰라도 선물은 다우지수와 나스닥 선물 지수가 모두 한 0.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중국 증시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숏 포지션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다우지수는 시가가 뭐 1%대 이상 상승하면서 종가 부분은 0.2% 정도 상승에 끝나면서 약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에서는 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이 4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도 조금은 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시장 주도주도 있겠지만 저는 저평가주 위주로 좀 보수적인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평가주 중에서는 저는 좀 증권주가 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수익 EPS 상향치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간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그리스 리스크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년에는 또 저희가 또 그 거래소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래소 상장 이슈도 있고 또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쳤고 사실은 실적은 괜찮은 그런 증권주 여전히 저평가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종 최매수 추천해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의견 여전히 동일하게 내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사실 어제 반도체 섹터도 코스닥이 거의 4% 정도 급락할 때 흔들렸던 또 하나의 축이었었거든요. 반도체에 관한 비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전략 만져주세요. 네, 반도체 섹터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쪽에서 영업 불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좀 더 나았다고 소극적으로 좀 더 밀렸다고 생각은 들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원래 3분기는 그게 좀 비수기라고 생각이 들고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는 다시 강세 시장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반기를 내다보고 반도체는 좀 긴 호흡에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느긋한 관점이 필요하다 하셨고 증권주 여전히 계속 매주마다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절대 저평가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정확히 2030이고요. 코스닥은 737선 1.6% 급등 중입니다. 이번엔 선물시장 분위기 필요한 전략 들어보죠.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늘이지만 어제 만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현물만 봐도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요. 242대 초반을 찍고는 끝까지 상승해서 선물시장도 끝이 났더라고요. 네네. 네,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장세 리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옵션 만기임에도 좀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많은 물량을 매도 쪽으로 좀 쏟아붓던 외국인이 손실 좀 맞으면서 크게 상승하며 좀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장세 현상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기존 국내 시장의 단기적 하락 이유가 중국의 하락 때문에 동반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중국이 개파라고 좀 시작한 이후에 전일 종가를 넘어서면서 마감까지 5.76% 상승한 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중국의 상승 모습을 좀 동반 상승하며 어제 크게 상승 마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인 현물 721억 순매수, 외국인 618억 순매도, 기관 115억 순매도 중입니다.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1266계약 순매수, 외국인 1400계약 순매도, 기관 679계약 순매수 중이고,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2056계약 순매수, 풋옵션 2746계약 순매도, 외국인 콜옵션 4162계약 순매수, 풋옵션 3986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5059계약 순매도, 풋옵션 115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전반적인 수급 흐름을 보면 개인은 지금 계속 연일 하락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도 하방 매도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약간 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지금 갭 상승 약간의 갭 상승으로 좀 장세가 시작을 해서 가격이 약간 좀 눌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하방을 밀고 있는 게 외국인이 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중국 시장이 상승을 좀 더 어제부로 좀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중국 시장이. 국내 시장 자체도 국내 시장이 하락을 크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중국이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국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의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이 좀 중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을 마감을 했고,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또 현재 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 시장의 모습에 따라 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국내 시장은 좀 중국 시장이 크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좀 중국 장세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270 약간 이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46 초반대에서 좀 매수를 잡으시면서 매수 장세 한번 노려보시면 오늘 수익 노리시기 좀 좋을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좀 장세가 좀 약할 걸로 보고 있고, 오후 부분 들어서 상승하면서 좀 마감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전약 후강 장세로 좀 보고 있으니까 오전에 매수를 좀 잡아두시면 오후 장세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최대한 매수를 246 초반대에서 잡으시면서 거래를 진행하시면 유리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246.90이긴 한데요. 어제에서 오늘도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 시장 이달하시면서도 246대 초반에서 매수가 된다면 오후장에서부터 수익이 아마 날 거다,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의 선물시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방송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하반기에 또 간다, 주도주인 제약바이오 화장품 옥석 가리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시거나 혹은 화장품주에 투자하셨다가 소위 물리신 분들, 그리고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정말 간 떨려서 못 사시는 분들 모두 모이십시오. 그리고 사고 싶어하는 친구들 분들도 다 TV 앞으로 모아주십시오. 오늘 11시는 정말 기대해볼 만한 11시가 아닐까 싶고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께서 대웅제약으로 큰 수익을 안겨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약바이오주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짚어주실 겁니다. 딱 한 30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